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1인 대표 체제에서 반도체를 총괄하는 전영현 DS 부문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메모리 사업부를 전영현 부회장이 직할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한진만 부사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을 이끌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정부와 정권 이양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달 안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심사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 법무부의 심사도 끝나게 돼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얻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에 무관세 혜택을 믿고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긴 한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관세를 물릴지,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돌파구가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용산 대통령실은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된 관세 폭탄,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현재의 관세에 10%를 더하겠다고 했는데 최원목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겁니까? 네, 관세를 올려서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조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되면 행정명령을 발의해서 이제 재무부를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관세를 정말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를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60%로 계산하는지 100%로 계산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보복 관세나 이런 걸 때리게 되면 거기에다 또 10%를 더 추가해서 60%를 때리게 되면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USMCA 동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트럼프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관세 보복을 가하겠다.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네, 관세를 그렇게 물리겠다는 그 이유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 무역 흑자가 많아서 미국에 좀 어떤 피해가 본다. 그럴 때 관세를 매기는데 이유가 좀 마약 불법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다 지은 그 죄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그런 마약 밀매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정을 해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개선을 위한 그런 개선하라는 메시지로서 지금 던지는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본다면 저는 가장 핵심은 대중 견제 아니냐. 중국. 일단 중국에 대해서 지금 추가 관세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WTO 내에서의 시장 경제주의 문제 때문에도 지금 관세를 물고 있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우회해가지고 들어온다. 특히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요.
그런 거에 대한 제재까지를 감안한다면 대중경제가 핵심이고 그 외에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하는 그러한 수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사전에 취임 전에 알아서 개선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개선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인데 이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 그리고 펜타닐, 마약 이유를 대는데 중국도 이 펜타닐, 마약과 관련해서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거든요. 중국은 이 펜타닐 마약의 미국 유입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멕시코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업자들이 원료를 주로 이제 중국에서 구입해서 그걸 멕시코로 가져와서 여기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료의 제공지 자체가 중국이고 그래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10% 추가 관세로 마약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국을 때리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은 불법 이민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하고 마약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멕시코든 캐나다든 상관없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에서 불법 이민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마약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25%라는 보복 관세로 네이버링 컨트리조차도 때리겠다. 이웃 국가에.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서 25% 문제를 받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25%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마약 유입과 관련해서 인접 국가 멕시코, 이제 캐나다 불법인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마약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을 때도 이 마약 문제에서 뭔가 해결하겠다고 서로 합의도 하고 많은 노력이 좀 중국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두적으로는 협력 의사를 얘기를 했지만 개선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좀 했지만은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편 문제예요. 아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펜타닐이 일종의 미국에 대한 그러한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사회를 좀 혼란시키는 하나의 아이템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이 좀 무역 적자 문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는 노력도 좀 보이게끔 하는 하나의 그런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고성이고 압박 카드가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당선인이 올렸단 말이죠. 취임 첫날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국 측은? 중국 측은 이제 무역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 승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관세를 한 나라만 때리고 다른 나라 안 때리면 승자는 있거든요. 근데 승자는 없다는 얘기는 자기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서로 때리기 때문에 서로 루스 게임이라는 게 위닝 게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 관세를 때리고 그게 25%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도 10%, 25%로 똑같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도 보복을 할 테니까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는 행위를 보아가면서 자기도 보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승자는 없다.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게 이제 중국 제 공식 입장인데 멕시코나 캐나다도 뭐 그렇게 혹시 무슨 예고를 했습니까? 보복 이런 거를? 캐나다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반발하는 것을 지금 자제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캐나다는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92년에 납타를 시작해서 2018년에 그렇게 그 USMCA로 좀 개선된 보다 FTA의 이상적인 맥락으로 갔고 그게 2020년에 발효가 됐는데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왜냐하면 지난 한 2, 3년간은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USMCA가
미국의 국익에 뭘 가져다 줬느냐에 대한 엄격한 어떤 확실한 그런 평가가 나오기 전에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USMCA를 깨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한간에는 캐나다가 USMCA와 별도로 어떻게 보면 멕시코를 배제한 어떤 미국과 캐나다 간에 또 새로운 협정이 맺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멕시코 길들이기적인 측면이 있고 예. 캐나다는 조금은 관망하는 입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라는 이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3국 간에는 관세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뭐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철폐됐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멕시코와 캐나다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이유가 이제 멕시코는 저희가 이제 25% 관세를 당하면은 사실 수많은 제품들이 여러 나라 공장을 세워놓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커다란 타격을 받죠. 예.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그 실제로 그 멕시코를 통한 중국 제품들의 이렇게 우회 수출이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산 부품들이 멕시코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조립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또 캐나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도 중국산 제품이 우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제조업을 좀 망가뜨리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GM이나 크라이슬러나 뭐 포드나 이런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을. 그래서 그런 부품 회사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그 국내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우회 수출을 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길들이기를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한편으로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 좀 서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넌지시 미국 쪽의 그 멕시코 길들이기에 좀 편승하면서 또 USMCA에 좀 멕시코를 배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미국과 캐나다만 협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흘리면서 멕시코로부터 좀 우회 수출을 좀 차단해라라는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경고에 대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조금 미묘한 차이, 반응의 차이를 보이고 있군요.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이게 멕시코에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죠. 우리 그 무관세 기대를 하고 많이 갔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거의 한 60%가 넘는 부분이 우회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 수출 기지로서 멕시코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올해로 지금 FTA 20년을 맞이해서 사실 칠레랑 처음 맺었을 때 메르코스로 들어가는 교두보로서 칠레를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프타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랬던 멕시코의 위상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제는 적합한 판단을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네. 당장 이제 만약에 정말 그대로 관세가 물린다면 정말 멕시코에 나가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큰일인데 최영욱 교수님, 진짜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물릴까요? 물린다고 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는 자기네 최대 공약을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민 문제와 마약 문제하고 중국 때리기 이거를 3종 세트로 묶어서 이 한 번의 조치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 7개 러스트벨트하고 썬벨트 지역 경합주라고 하는 경합주들이 주로 이렇게 이민 문제나 이런 걸로 제조업 분야의 그 중국 제품 때문에 몰락의 길을 갖고 있는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승리로 이끈 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띄우면서 이 문제를 몰아낼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 멕시코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어요. 이미 2천여 개의 기업들이 가고 삼성전자, LG, 뭐 기아차, 포스코, 뭐 엔지니어링, 주요 기업들이 다 나가 있죠.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배터리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25% 관세를 멕시코도 때리고 미국이 캐나다도 때리면 결국에는 그 관세 보복을 우리나라가 당하는 셈이 되니까 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그 투자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멕시코는 사실 인건비도 싸고 예. 거기서 육로로 미국까지 수송할 수 있거든요. 예. 간편하게 운송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발 보복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분명히 변수로 생각하면서 투자 결정을 할 때 그걸 분명한 변수로 생각하면서 그 투자를 얼만큼 늘리고 얼만큼 줄이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25% 관세를 물린다면 가격이 당장 25%가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에 간 기업들이 공장을 당장 뭐 미국 쪽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말이 그렇지 뭐 대책을 강구한다고 대통령실도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우리 최원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할 거라고 봅니다. 관세를 물린다 이거죠. 물릴 텐데 이제 효과성 문제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하는데 가장 기여한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히스패닉들이 많은데 히스패닉. 그들이 사실 얘기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지했던 계층한테 피해를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관세를 물리면 결과적으로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상무장관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두 칼자루는 USITC하고 USTR인데 의회 USITC는 의회 산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하 양원을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고 그다음에 UST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무장관이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좀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행을 할 거다. 근데 효과성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한번 그 머릿속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세.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법인세 같은 걸 대폭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수지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관세를 올려서 25% 관세를 정말 때려서 관세 수입으로 그걸 메꿀 수밖에 없어요. 관세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관세는 때리고 세금은 깎아줘서 그 균형을 맞춘다고 보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테리비 결국은 직접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통 에너지 같은 걸 싸게 많이 셰일가스 같은 걸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같은 걸 자기가 중단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안정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 맥락하에서 지금 관세를 확실하게 부과한다 하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저는 그렇게 간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비해야 된다. 국내 법인세를 깎아주면 모자라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걷고 그 관세 인상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은 원유 생산 확대 같은 걸 통해서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큰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마약 유입과 이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매겼잖아요. 관세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명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협상 수단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해본다 보면 한국과의 만약에 관세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이 어떤 식으로 그런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할까요? 우리하고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 사실상 동맹 관계라고 한미 FTA가 있고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협상 테이블에다가 모든 거를 놓고 패키지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핵심 산업에 대해서 과학기술협력,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지금 치포든 뭐든지 간에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그다음에 지금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조선업 등 미국과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7, 8번째 되는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이제 미국이 다시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얽힌 것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만약 여기서 양보를 얻으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뭔가 더 지금 물론 지난달에 협상을 해놨지만 예. 뭐 행정명령으로 뒤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뭔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입장이다. 근데 역학구도에서 보면은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일 거다. 특히 트럼프 임기 첫 해에는 우리가 상당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업들만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할지 참 주목이 되네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뭐 이번에 이제 관세를 예고했지만 캠페인 유세 기간 중에는 보편 관세를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최고 6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실 가능성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보편 관세가 정말로 보편 관세 10% 예. 모든 품목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도 일단은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미국이 1971년도에 네. 닉슨 공화당 정권 때 그거를 보편 관세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197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공화당 노선을 보고 그때 당시에 뭐 일본 때리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거를 시행한 그 효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보고 6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예. 그러면은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가 8.4%가 즉시 감소한다. 8.4%가 8.4%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실제 경제 성장률이 한 0.2% 최대 0.2% 포인트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경제 타격이 우리나라가 있고 예. 다만 이제 산업별로는 뭐 반도체라든지 기계류 일부 기계류 품목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원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보편 관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불리할 건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중국산이 뭐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이런 효과가 좀 미국 시장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은 반도체나 일부 경쟁력 있는 기계류는 크게 영향은 안 받는데 예.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사실 중국산 제품하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유럽산이나 일본산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60%로 때려도 우리나라 반사적 이익은 별로 받지 않고 대신에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적인 수출 시장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위축이 되게 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일부 우리가 뭐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내각 인선을 보니까 이 재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 이번에 뭐 사모펀드 창업하신 분이라는데 스콧 베센트 이 관세 관련해 조금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재무장관 후보자가? 예, 아무래도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헤지펀드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투자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소로스 회사에서 사실상 CIO 최고 투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은 저는 자유무역 옹호론자라고 봅니다. 단지 방법론으로 미국식 관념에서 본다면 페어 트레이드를 위해서 프리 트레이드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관세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IRA라든가에 대해서는 이 베센트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가지고 모든 그러한 무역 통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재무장관 후보자. 예. 근데 상무장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죠. 상무장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각 인선이 거의 다 예. 지금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재무장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상무장관 후보자는 하워드 러트닉. 이분도 뭐 투자은행을 했던 분인데 전반적으로 그럼 인선 인물을 본다면 이분들도 다 트럼프 당선인처럼 관세를 뭔가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으로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저는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만약에 바뀌었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가 됐고 상무장관은 하워드 러트닉이 됐어요. 근데 사실 미국은 재무장관이 더 중요합니다. 재무장관이. 그리고 재무장관이 직접으로 관세로 움직이는 사람은 재무장관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은 재무장관이에요.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플래닝을 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사실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약간 온건한 베센트 장관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약간 급진적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급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견제는 가능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호 관세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상호 저는 보편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편 관세는 모든 나라들이 두드려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그렇게 차별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호 관세라는 거는 상대방이 관세를 미국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그만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드와 GM이 유럽과 일본에서는 100% 관세를 막고 있는데 왜 미국도 그들 자동차가 들어올 때 우리도 100%를 못 때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10%를 받는 게 아니고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미국으로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을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물린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워드 러트닉은 그걸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무장관이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두 장관 간에 그 앞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춰 나갈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인터레스팅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때로는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협상할 줄 알기 때문에 뭐 스콧 베센트가 어느 정도의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갖고 있는 자리를 그래도 재무장관이 좀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그건 좀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무장관 후보자는 이 관세에서만은 굉장히 그 매파다. 상호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재무장관 후보자는 조금 온건한데 뭔가 좀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있을 텐데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가만히 두진 않겠죠. 본인의 철학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혼선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걸 두고 보진 않겠죠. 근데 USTR도 정무적인 부분이 크지만 USITC를 사실상 리드해 나가는 게 위원장이 있지만 그 상무장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덤핑 판정하거나 상계관세 판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판정하는 과정에서 예비 판정하고 본 판정이 있는데 보통 예비 판정에서 걸다가 그 사이에 정부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로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삼성에서 썬킴을 미주 본부장인가요? 뭐 사장으로 사장으로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행보로 보는 이유가 과연 이제 USITC나 USTR이 움직일 때 이를 정무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로비력에 달려 있는 부분도 크다. 물론 그 베이스는 경제적인 맥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예고한 취임 첫날 폭탄 관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전국의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난 7, 8, 9,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죠. 결혼과 출산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출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난 7, 8월 출생자가 2만 명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 9월도 네.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7, 8, 9, 3개월 연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지금 출산율 올해 0.73명이다. 이게 반등한다, 작년보다. 네. 지금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연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 9, 3개월 동안 2만 명대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죠. 출생아 수가.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0.74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0.74명? 네, 왜냐하면 2015년에 1.24명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8년이 되면서 한 명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이제 비율이 0.98명이 됐죠. 근데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3개월 연속 7, 네. 8, 9, 3분기인데 이게 월 2만 명 이상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되면 이게 좀 드문 일 같아요. 2만 명을 넘어서 3개월 연속 3분기 그렇죠. 하면. 9월 달 통계를 보니까 90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2590 명? 네, 이거는 1,884명 정도가 증가한 숫자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결혼과 동시에 출생아 수 이렇게 등식이 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자 수도 증가한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책 지원책들을 많이 발표해왔지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결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출생아 수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정책적인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 결혼이 늘고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속해서 월 2만 명대를 넘어선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오늘 눈도 내리는데 눈 내리는 것만큼이나 반갑고 기쁘고 네. 이 작은 수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출생아 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3개월 동안 2만 명대를 이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예. 그러나 많은 분석들이 그동안 정부가 육아와 그리고 출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출산과 그다음에 결혼의 최저점을 찍고 반등 추세로 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반등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해보고요. 네. 또 흥미로운 통계 중에 하나는 그런 예측 그러니까 네. 정책 지원의 효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또 통계는 예. 25살, 25살에서 29세, 29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생아 수보다 30살에서 34살 사이의 출생아 수의 모성의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첫 아이 출생 연령이 30대 초반인데 그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결정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세에서 29세보다 이제 30에서 34세 네. 출생이 좀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때 결혼자 수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네. 여러 가지 육아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셨는데 혹시 그런 정책 효과라는 게 조금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2021, 2022년 코로나 때 결혼 못한 사람들이 조금 뒤늦게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이른바 기저 효과랄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결혼하는 이런 예식 과정에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미루었던 결혼 그리고 다소 미루어졌던 출산이 조금 더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 3월과 6월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작은 수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나왔어요? 이를테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월에는 30% 정도 됐었는데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요. 근데 의향이 있다. 6월이 됐을 때는 결혼과 출산에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35%에 이르르는 약간의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인식의 변화도 한몫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근데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저출생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족에 대한 가치, 결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출산과 그리고 결혼,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정책의 종합에 의해서 이렇게 출생아 수가 조금씩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결혼과 출산의 의향비를 보니까 3월에는 30%였는데 6월에는 35%. 조금이긴 하지만 올라왔다는 게 의미 중요하잖아요. 있는 인식에 대한 제고, 긍정적인 인식이 의미 있게 변화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젊은 층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참 괜찮다. 이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출산한다는 거는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육아하는 데 따른 비용도 지불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몫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시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육아에 필요한 시간도 할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이제 이 두 관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린다던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의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던가 하는 식의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보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특히 올 6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인구 위기 수준으로 보고 긴급하게 정책 보완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택 청약과 관한 특별 공급 대상자 중에 그 이전에는 결혼식에 이제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택 청약의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출산을 하고 있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도 청약 가능한 자격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이 꽤 있어서 자녀를 한 명만 두고 있는 부부들이 그 정책을 보면서 둘째를 낳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기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그림에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도톰하고 그리고 빈 공간에 간극을 채워주는 육아 지원 정책을 펼쳐낸 결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육아휴직 관련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관련해서 뭔가 비용과 시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좀 긍정적인 효과로 조금 보고 계시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 낼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세액공제도 좀 늘리고 세금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니까 젊은 층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겠다가 아니 세금을 정말 뭐 효과가 있을까? 난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좀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출산해서 육아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근데 세액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실 비용 부담의 부분도 지원해주는 부분을 다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 젊은 세대들이 일정 부분의 소득이 유지될 때 자녀를 출산하겠다라고 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면은 출산 시기나 연령을 좀 당겨서 노산이나 노령 출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도 합니다. 그러네요. 요즘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가 있죠. 영화 배우 정우성 씨, 그 모델과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인 외 출생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많이 늘고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도? 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죠. 4.5%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출생아 중에서?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OECD 가입 국가들은 뭐 40%를 훨씬 상회한다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40%가 넘습니까? 유럽 일부 국가들? 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50%를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혼자녀 출산이 좀 낮은 비율에 속하는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밀하게 저희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할 때도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이 비혼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비혼 자녀라 하면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법적인 형태로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이기는 한데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혼 자녀, 혼인 외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법적 혼인 상태면 그러니까 와이프, 뭐 허즈번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파트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가구를 형성하고 있기는 한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비혼 자녀의 비율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혼 자녀 가구 비율 이거하고 동일한 개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우리는 필요가 좀 그게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좀 네. 다를 수도 다른 있다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다. 비혼 자녀로 출산하는 아동들도 엄마 아빠는 다 가지고 있고 한 가구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정책을 할 때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특별히 할 때는 가구 중심보다는 아동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비혼 가구 가구에 자녀로 출산하는 그 가구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혼인 외 자녀라 할지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다던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이런 법적 조치입니다. 즉 예. 동일한 정책의 효과가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방점이 아동에게 두어지면 아동에게. 비혼이냐 여부의 기준은 사실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우성 씨 사례로 봤을 때 혼외자 출생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만 안 했지만 정상적인 네. 가정 생활하는 그렇죠. 범위 내에서 아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혼외자 중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 꾸려가면서 아이를 낳는 게 극히 좀 적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확인할 수는 부분이고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말씀을 있다.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중심의 시각을 보게 되면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 엄마 아빠가 관계없이.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아동 중심으로 보면 그 아동을 육아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출산한 비혼의 부모라 할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사회가 유난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려는 사회 인식이 조금 너무 인색합니까? 우리가? 아동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인색하거나 인색하지 않을 필요가 전혀 어쩌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왜냐하면 아동은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기에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당연한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하면 비혼 여부의 그거는 어른들의 구분인 것입니다. 예. 아동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가구의 배경을 가지고 출생했다 하더라도 그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을 누리는 육아휴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그러네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논란은 별로 이렇게 논란하지 않고 당연히 비혼 자녀의 부모들에게도 육아와 관련된 급여 예. 그리고 휴직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아동 위주로 뭔가 우리 육아 네. 정책을 조금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이번에. 그렇게 사회적 네. 인식이 제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 결혼 출산을 높이기 위한 가장 또 중요한 게 결혼이 상당히 그 비용 부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요즘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 뭐 결혼 패키지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진, 드레스, 화장 이런 네.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걸 이제 패키지로 할 때 좀 가격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그래요. 네.
이제 그런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너무 스드메 비용이 비싸다 하니까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일정 부분 형성된 면이 없지 않는데 사실 공개하면은 각종의 서로의 업종끼리 어느 수준인가의 적정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공개를 통해서 뭔가 적정 가격이 되도록 해서 네. 결혼 전문의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주저하거나 너무 비용 위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지금 3분기 출산율은 상당히 올라갔지만 네.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네.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정말 요즘 뭐 애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젊은이도 네.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 네. 걸 보면은 앞으로 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뭐 대도시 예. 주변에 보면은 유모차 보기 힘들고 또 유모차 보기 어려우니까 놀이터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도시에서의 생활이 복잡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갖게 어렵게 한다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리고 네. 또 한편에서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는 대도심으로 대도시밖에 옮겨오고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네. 오기도 하고 급여의 수준을 높은 곳을 찾아서 오기도 하고 네. 또한 문화적인 인프라 때문에 또 대도시를 지향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각 지역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의 일자리를 고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불어 이제 고급 일자리 그리고 급여가 높은 직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속마음은 문화적인 욕구, 문화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걸맞는 특성을 갖는 그런 문화를 창출하는 노력이 있으면 인구가 조금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자, 이 7, 8, 9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월 2만 명을 넘어서고 출산율이 모처럼 올랐는데 이게 참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네.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기를 전 우리 국민들이 원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출산 육아 지원 대책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정부가 굉장히 앞서서도 도톰하고 이제 빈 공백을 많이 메꾸어가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급여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급여 근로자와 이제 그 고용보험에 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간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정책 효과, 정책 수혜 대상자의 제한들이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 이외에도 사실상 외국 교수들이 많이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국내에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부모, 완벽한 부모 증후군 이런 말까지 지금 영국의 학자께서는 쓰고 계시죠.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공에 의해서 부모 역할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이런 인식들을 갖는 것을 좀 약화시켜야 한다 이런 그런 인식을 주장들도 가지면 안 많이 되겠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또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육아기에는 시간 부족에 많이 많은 부부들이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 뭐 브랜디드, 뭐 하이브리드 이런 네. 말 하는데요. 뭐 오피스에 나가서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병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 이런 네. 것들 여러 가지 도입하면 훨씬 더 지금 반등된 출생아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처럼 올라가는 출산율 과연 어떻게 더하면 상승세가 지속될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25%, 중국에는 추가로 10%를 공언했죠. 마약과 불법 입국이 멈출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현실화되면 재앙입니다. 멕시코로 간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텐데요. 다행스러운 건 뉴욕 증시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경고를 허세나 협상 수단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투자자들의 희망대로 압박 수단에 그치길 기대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